네, 이제 1시간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열리는데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언대에 오릅니다. 계엄 사전 모의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집중신문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채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서울구치소의 현장 상황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목요일에 6차 변론기일에서는 8시 37분쯤 출발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시각에 출발을 할지 저희가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까지 5차, 6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이제 7차, 8차 추가 기일이 연장이 되지 않는 한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탄핵 심판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다른 형사재판과는 달리 공개 재판이었습니다. 물론 동시 생중계는 아닐지라도 국민들은 6차까지 어떠한 증인들이 어떠한 말들을 했는지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왜 공개 재판을 했을까요? 헌법재판소야말로 헌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절차적으로 모든 어떤 그런 그 정당한 과정을 얼만큼 공정하게 치러내느냐를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6차까지 이렇게 봤을 때 확증 편향이라고 할까요? 자신들이 믿는, 진영에서 믿는 부분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결과만 놓고 이건 문제가 있다, 문제없이 진행된다라는 충돌만 지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그야말로 공정하게 이 피청구인에 대해서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끔 해줬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충돌을 말씀을 드렸지만 충돌을 하지 않게 만들려면 모든 사람이 그 과정과 또 결정을 수긍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특히나 5차와 6차가 굉장히 정점이었다. 5차와 6차는 실제로 일선 지휘관들이 나와서 그 전에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열리기 전까지 했던 증언들, 국회에 나왔거나 자신들이 유튜브, TV에 출연했거나 청문회나 이런 곳에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증언들을 번복했습니다. 그 증언들이 어떤 것이냐? 대통령이 직접 자신한테 전화를 해서 도끼로 부숴라라든지 아니면 4인 1조로 끌어내라라든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앞으로 한 2차례 변론으로 끝난다? 이렇게 된다면 절차적인 어떤 과정을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반환점을 지났음에도 좀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책임지는 사람이 딱히 안 보여요. 김영현 전 장관은 자신이 했다고 하지만 그게 책임진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책임을 없애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든 다 진실을 좀 회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진실이었는데 결국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들 보면서 진실이 오히려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모든 증인들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모두 부동의하고 이들을 모두 증인신문할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건 유무죄 판결 그리고 또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이 너무 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에서는 탄핵재판이잖아요. 징계재판이고 대통령의 직무가 이걸 정지시키거나 또는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시키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탄핵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보다는 아무래도 신속한 재판, 그래서 국정 혼란을 막는 데 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생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결론이 안 나서 너무 오랫동안 이런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빨리 헌재 결정 났으면 좋겠다, 빨리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 결국 국정의 혼란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재판도 중요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10시에 7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는데 네, 지금 경호차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서울구치소 입구를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8시 32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비해서 5분 정도 일찍 출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에 37분에 출발을 해서 예. 9시 5분쯤에 도착을 했으니까 아마 9시 정각쯤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하지 않을까. 교통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난번에 목요일에 6차 변론 때 9시 4분에 도착을 했고 약 27분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오늘도 9시 전후로는 도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후 이동 경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이제 지난주와 다르게 4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일채영 기자, 4명 어떤 인물들이고 또 어떤 식으로 증인신문 순서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7차 변론도 핵심 증인들이 대거 출석을 하는데요. 먼저 이상민 전 행안장관이 10시부터 증인신문이 시작이 되고요. 이상민 전 행안장관의 양측, 그러니까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서 모두 신청한 증인이고 이어서 이제 오후 2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됩니다. 역시 신 실장도 국회와 이제 윤 대통령 측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고요. 이어서 오후 3시 반에 백종훈 전 국정원 3차장,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서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 국회 측에서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 쌍방 증인의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쪽에서 주신문을 시작할 수 있는데 네. 자세한 변론 순서는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주신문, 반대신문 2번씩 이뤄지고 아직까지 불출석 의견서를 낸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변론과 마찬가지로 90분 단위로 증인신문이 한 사람당 이어지지만 저희가 뭐 보셨다시피 변론마다 신문 시간이 늘어나서 뭐 6시간, 7시간 가까이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은 증인이 무려 4명이나 되기 때문에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의 경우 이제 대리인이 존재해서 재판부가 직접 신문이 아닌 진술 기회를 별도로 주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떤 진술을 본인이 직접 내놓을지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4명의 증인 가운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나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걸로 보시나요? 네,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사전 모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계몽령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지금의 어떤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또 야당에게 하나의 어떤 경고 차원이었다. 초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전 모의가 없어야 되잖아요. 사전에 이것들을 뭐 수개월 전부터 이거를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야 됐는데 신원식 실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까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또 그 수개월 전에 이미 조태용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여인영 박전사령관 그다음에 김용현 경호처장 등과 함께 대통령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지금의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네. 비상대권이 필요하다. 군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때 당시가 사전 모의한 것이냐의 여부. 그리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느냐. 그러니까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느냐라는 네. 점. 그다음에 국무회의,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절차적인 위법성이 없느냐, 계엄 선포에 있어서. 그런데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은 기관 내 견제와 기관 외 견제가 있습니다. 명령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했을 때 명령권도 사실 견제가 필요하니까 국무회의의 심의, 이게 기관 내 견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국회가 또 이제 그 뭐 해제 요구권이라든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필터링이 있는데, 첫 번째 필터링은 했느냐, 즉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느냐 여부.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관련돼서 회의록을 남겨야 하는 그런 지금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에게는 사전 모의,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에게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여부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 여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아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에 대한 어떤 언론의 내용들이 굉장히 비공개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또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적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돕지만 나중에 형사처벌될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법률을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만, 한겨레라든가 경향, MBC, JTBC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소방장에게 얘기해서 경찰청에 지시가 있으면 조치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강압적으로 지시를 한다기보다는 경찰청에서 전화가 오면 협조해라 라는 취지이니까 뭐 협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이 다 모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메모를 했겠죠. 다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인데, 국무위원들이 따로따로 왔고, 그래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계엄을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작성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국무위원들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신이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식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 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결과적으로는 보고서가 너무 급박하게 되다 보니까 작성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국무위원들이 진술로서 자신들은 다 동의 안 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작년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리고 안보실장으로 가서 뭔가 석연치 않았는데, 그 이후에 10월과 11월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10월,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만찬을 하거든요. 그리고 12월 3일 날 계엄을 하고, 그리고 노상원 씨 같은 경우는 마치 김영현 전 장관이 점을 보면서 곧 장관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은 결국 신원식 장관도 계엄에 대한 모의 과정을 알고 있었으나 반대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엄 모의 정황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먼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핵심 쟁점에 대해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채영 기자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어떤 공방이 있을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상민 전 행안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말씀 주셨다시피 윤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 단수하라는 지침을 소방청장에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현재 수사도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이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적은 이상민 문건에 대한 양측의 진실 공방이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찰 조사에서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뭐 국민의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 했을 뿐이다, 따로 별도로 지시를 내린 것 없다라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취지이고요. 앞서 이거는 이제 허석곤 청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뭐 이런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뭐 둘 중 한 명 중에는 뭐 신빙성이 좀 낮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좀 증언을 재차 거부했던 만큼 오늘 좀 추가 진술을 하거나 선택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을 상대로 이런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뭐 위법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는지, 별도로 이제 문건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는지가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이상민 전 행안장관에 대한 부분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가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뭐 네. 계엄법상 사실 계엄을 선포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개회나 뭐 종료 선언조차도 없었고 별도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계엄 선포에 대한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이 전 장관은 이제 앞서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계엄할 상황이 아니었고 뭐 이게 이제 위법인지 인식할 겨를도 뭐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항변한 바 있고, 만약에 뭐 이런 결과를 예상했었더라면 뭐 본인이 몸을 써서라도 막았을 것이다라면서 좀 어떤 계엄의 내란의 공범이나 동조나 방조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을 사전에 또 별도로 인지를 했는지 여부가 또 쟁점인데, 계엄 해제일에 또 안가 회동을 가졌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예. 계엄 선포 4시간 전에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를 하고 지방 출장을 갔다가 이제 대통령실로 향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걸로 조사를 받고 참석한 걸로 조사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엄을 사전에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여쭤봐 주신 게 신원식 예, 국가안보실장이요. 국가안보실장 부분이었죠. 예. 역시 신 실장도 이제 뭐 앞서 말씀 주시긴 했지만 계엄에 대한 사전 인식이 있었느냐 이 네. 부분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뒤에 곧바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해제 선포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계엄에 대한 사전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신원식 실장 같은 경우는 국방장관 재직 당시였던 지난해 3월쯤 4월 초경 삼청동 안가에서 김영현 전 장관과 뭐 등등 여인영 전 사령관과 함께 대통령과 이제 모임을 가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이 처음 나왔었거든요. 예. 때문에 신 실장이 뭐 당시에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부분, 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뭐 경찰 조사에도 나왔다시피 신 실장이 좀 뭐 국방장관이 무리를 한 것 같다라면서 한덕수 총리에게 또 말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 실장이 적극적으로 이 계엄 선포를 좀 만류했었던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질 것 같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3시간이 지나서야 계엄 해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신 실장은 이 사이에 있던 결심실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소수 참모, 핵심 참모들과 윤 대통령이 이제 합참 지하 결심실에서 회의를 했던 것이었는데, 이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회 측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럼 관련된 질문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제 이후에 사퇴를 선언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 5분간의 이 비상계엄 직전에 회의가 있었지만 이거를 국무회의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제 경찰 조사 결과에 증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출석을 해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까지 증언을 거부했단 말이죠. 오늘 이 헌재 심판정에서는 발언을 좀 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상민 장관의 입장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자신도 지금 고발당했거든요. 사전 모의를 했다라는 예. 시민단체로부터 그런 혐의를 갖고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좀 거의 실제로 뭐 수사 지금 또 소환도 당했고 또 앞으로 이게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므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지금 혐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관련 부분들은 아마 답변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특정 그 지휘관들의 5차, 6차의 어떤 상황에서 충분히 봤고요. 그런데
그 지휘관들과 입장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이를테면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번 변론 증인으로 나왔을 때, 심리의 증인으로 나왔을 때 태도를 보면 그 전과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보였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건 최대한 어쨌든 대통령의 지금 파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그런 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유리한 어떤 증언을 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선택적 답변을 할 것이다. 이상민 장관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계엄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또 계엄에 대한 자신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건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건이 지금 알려진 거는 경제부총리한테만 문건이 지금 메모가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김용현 장관이 증언을 하기를 행안부 장관에게도 문건을 줬고 또 행안부 장관이 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문건이 건네졌다라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문건의 존재 여부와 그 문건 안에 있는 내용 여부 이게 집중적으로 국회 측에서 아마 질문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또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민 전 장관이 입을 열까요? 안 열겠죠. 아마도 왜 안 여냐면 일단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것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불법적인 위헌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냐. 또 대통령의 후배이고 굉장히 절친한 관계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상민 장관을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를 유지하고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켰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건 수사가 공수처로 함께 이관됐었잖아요. 예. 유일하게 이상민 장관만 대통령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 사건이 다시 검찰로 왔는데 문제는 그만큼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좀 특수관계가 보여진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일단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입증이 좀 어려웠을 것이고요. 네. 그러면 내란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으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소방청장에게 JTBC나 MBC, 뭐 경향신문 이런 데에 대한 단전난수를 해라라고 강요하듯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데 경찰청에 지시가 있으면 협조해라. 뭐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과도 이상민 장관이 통화했습니다만 조치 상황을 알아봤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상황 파악만 했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미수죄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역시 판사 출신이고 이 사건이 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냥 뭔가 돕는 척만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형사처벌을 면할 공간을 많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후배로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이라든가 소방청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계엄 모의 정황을 알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더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어야 될 건데 막았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의 보신에 집중하지 않았나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지금 두 분 모두 말씀해 주셨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언을 잘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네, 일단 이상민 전 행안장관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에 한 명인데 예. 일단 이제 국무회의에도 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앞서 우리가 지금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앞선 변론에서 국무회의가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다라면서 예.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잠시만요. 네. 현재 윤 대통령을
태운 이 호송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반포 IC를 지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1차로로 경호차와 함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제 양재 IC 그리고 서초 IC를 지나서 반포 IC까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잠원 IC 한남대교를 지나면 늦지 않게 헌법재판소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장면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채영 기자 말씀 이어가시죠. 네,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예. 뭐 구치소에서 현재까지 그동안의 변론을 참석했던 전례를 보면 한 20여 분 정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남대교를 거쳐서 대통령 관저와 이제 남산 1호 터널을 지나면 바로 안국역 사거리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저희 이제 취재진이 헌법재판소에도 나가 있거든요. 예. 보면 이제 윤 대통령 지지자가 보낸 뭐 화환 같은 것들이 현재 울타리를 좀 둘러싸고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외곽에 대한 뭐 보안 태세라든지 경비 태세가 강화되고 있고 지금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예. 이 국무회의라는 것이 이제 뭐 윤 대통령 공소장도 그렇고 5분 만에 좀 제대로 된 회의록도 없이 좀 졸속으로 끝난 거 아니냐. 이 과정에서 이제 심의 과정 자체가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인 만큼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이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고 심지어는 뭐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만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라고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이제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개헌법상에서 이제 준수하고 있는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심의였다. 뭐 별도 회의록도 없었고 통상적인 개회나 종료 선언조차 없었다라면서 이 개헌 직전에 열렸던 이 긴급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물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이제 윤 대통령을 말렸지만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뭐 국무회의 자체가 적법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뭐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을 한 바 있어서 뭐 앞서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도 뭐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다라고 말을 한 바 있었긴 한데 예.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야당이 이제 공격하는 차원에서 본인은 정무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 증언과 배치되는 대목을 중심으로 양측에서 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증인신문에 나서는 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오후 2시에 증인신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경우도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인데 양측이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질 계획인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펼칠 걸로 보시는지요? 대통령 측에서는 신원식 지금 안보실장과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때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사전 모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비상대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대통령의 어떤 뭐 비상 계엄을 계엄을 선포할 권리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냐의 어떤 쟁점이잖아요. 예. 충분히 대통령실은 비상대권이 비상계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한 상황, 그러니까 정치가 혼란스럽고 또 야당의 그런 무리한 그런 압박 또 국정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입법 폭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수순이 있는데 그 수순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상대권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만약 주장을 하면서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당신의 생각을 묻는다고 한다면 신 실장이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들었을 땐 그게 계엄입니다. 라고 답할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주장하는 많은 사전 모의가 없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해야만 하고 그런 점에서 신원식 실장이 그 대통령실이 뭐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나서 그 답변을 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야당 측에서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죄송합니다. 국회 측에서 좀 집요하게 안보실장을 만약에 그 물고 늘어지려고 한다면 당시 상황에서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의 수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안보실은 모든 군에 관련된 실시간의 정보가 집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이 선포하기 훨씬 전 1시간쯤 전에 특전사의 헬기는 이미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수방사 그러니까 수방사의 그 이 에어리어 있지 않습니까? 공중 영역에 들어가는 허가가 안 나왔거든요. 예. 그 허가가 1시간 동안이 계속 안 나와서 지체됩니다. 국회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상황들 그러니까 이미 평상시 같으면 헬기가 원래 작전이 아닌 상황에서 헬기가 이륙했다고 한다면 그 전부 안보실에 보고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안보실장이 그 모든 상황들을 사전에 인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사전 모의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 두 가지의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안보실장에게 그런 부분들이 집요하게 좀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전 한남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대통령 호송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이 시각 헌법재판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초 앞 육교를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잠시 후면 이곳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할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또 관련해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어떨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국회 측에서는 그럼 어떤 주장을 내놓을까요? 일단 뭐 국회 측에서는 신원식 전 장관이 계엄을 대통령이 사전 모의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 이 측면에서 좀 강조를 할 것 같아요. 신원식 전 장관이 만약에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적극 찬동하고 그리고 적극 관여했다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아예 경질시키고 내보냈어야 되는데 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건 그때 굉장히 좀 석연치 않았거든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장관을 그만두게 하고 안보실장으로 보낸다. 이랬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계엄 모의 정황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좀 대통령이 버리지는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알고 있는 정황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안보실장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고 방금 전처럼 헬기가 뜨고 이동하는 상황에서 안보실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안보실이 완전히 제외된 것이고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에 어느 정도 안보실장이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될 것 같고 안보실장이 9월 달에 그만뒀는데 그만두자마자 10월과 11월에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령관들을 대통령이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계엄에 대한 정황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게 비밀이 유출될 경우에는 국가가 난리가 날 것이기 때문에 사령관 정도 수준에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계엄 당일날 굉장히 이 전파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었죠.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게 정보가 노출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국방부 김용현 장관이 장관에 임명되기도 전부터 군산에 있는 점집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냐,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인데 내가 다시 공직에 들어갈 수 있겠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부터 김용현이 장관에 임명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큰 일을 벌인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김용현 전 장관이 장관에 임명될 당시부터 이 계엄이 충분히 모의되고 이 계엄을 위해서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예, 잠시만요.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후송 차량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현재 근처에 들어왔고 이제 좌회전해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정대로 9시 정각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을 1시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조금 전 도착을 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것을 준비하게 될지도 잠시 후에 이채영 기자에게 여쭤보도록 하고 말씀 이어가실까요? 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예산이 폭거였다. 그래서 국가 안보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북한이 무인기를 날리는 등 위기 상황에서 안보 예산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는 영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여기에서 분노한 게 아닌가 이런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신원식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 증인신문에서는
특별히 뭐 거의 다 진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곳에 좀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준비를 좀 할까요, 이채영 기자? 네, 일단 윤 대통령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헌재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고요. 예. 저기서 좀 앞으로 더 오면 이제 헌재 대심 판정에 자리하게 되는데 예. 내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시간에 맞춰서 대심 판정 장소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오늘 증인 신문이 4명이나 예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지난 변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엄 당일 군경을 투입했던 이 12월 3일 그 밤 상황에 대한 신문이 예. 구체적으로 좀 이뤄졌다면 예. 오늘 신문 같은 경우는 계엄을 전후로 좀 시간적인 폭을 넓혀서 살피지 않습니까? 때문에 뭐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볼 거고 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정당성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신문이 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좀 이 계속해서 뭐 선거관리 시스템 허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투표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선관위에 대한 스크린 차원에서 계엄군을 보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 이제 계엄 전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부분과 계엄에 대한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단과 함께 어떻게 좀 방어 전략을 구사할지를 좀 논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9시 정각쯤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측,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도착을 해서 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화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도 여러 차례 할애해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네네. 내용들이 좀 나올까요? 일단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가장 큰 게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확정적인 어떤 표현을 좀 썼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걸 확인하러 갔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한 발 물러섰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확언하지 않고 아니 그건 점검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증언 여부에 증언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원래 정보보호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이트 해킹이든 아니면 뭐 그런 뭐 블랙 해킹이든 간에 그 해커와 관련된 아주 상당한 높은 어떤 지식과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경력을 보면 국가안보실 사이버 대응팀장과 국정원의 3차장 되기 전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 사이버 테러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무게가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금 3차장이 계속 2024년도에 연달아서 기자회견도 하고 예. 어떤 것을 계속 우려하고 알렸냐 하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어떤 의혹인데 그것이 이제 선관위에 북한의 해킹이 들어와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2023년이군요. 참 두 차례에 걸쳐서 7월 달과 10월 달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10월 달에는 컨텐츠진흥원과 키다죠. 그다음에 국정원과 함께 실제로 선관위의 서버를 점검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점검 후에 한 내용이 상당히 해커가 그러니까 침투해서 뭔가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선관위를 지금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점검할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백종욱 전 3차장은 증언을 실질적으로 할 것이고 국회 네. 측에서는 실제로 가능성이냐 아니면 침투한 것을 확인했느냐에 대한 여부를 계속 집중적으로 물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백종욱 차장이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가능성은 점검을 했는데 실제로 침투했냐 여부냐는 침투 여부는 점검한 영역이 아니었다.
그 선관위가 실질적으로 그걸 답을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선관위의 지금 그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총장이 답을 또 할 겁니다. 그럼 또 오늘 증인이니까 예. 점검을 해봤는데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답을 해서 이 두 사람의 공방이 오늘 예정돼 있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부정선거가 있는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켜보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질문들이 오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뭐 부정선거가 있었냐 또는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부정선거를 확인했냐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것인데 예. 뭐 대통령이 원하는 답변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자꾸 부정선거 하는데 부정선거를 누가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세력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위해서 또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야 되는데 그 세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목적도 없고요. 결국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꾸 부정선거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대학 동기고 굉장히 절친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저번에 국회에 나와서도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과거에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나요? 그리고 이번 총선은 민주당 쪽에서 저질렀나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마저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말에 의하면 이 선거 관련해서는 폐쇄망이다. 그래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해킹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조작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 개표 현황 보면 선거 개표가 나온 다음에 그걸 일일이 참관인들이 숫자를 확인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표를 준 게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 참관인에는 국민의힘 출신 참관인도 있고 그리고 이 참관인들이나 선거 직원들이 바로 이 숫자를 알려줘서 기입하는 전산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정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막연하게 그냥 부정선거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참 대통령이 저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선관위에 야구방망이와 복면을 가지고 가게 한 거 아닌가. 저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물론 대통령은 자신은 부정선거를 확인해 보라고 했지 야구방망이와 복면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아니 이 사령관이죠.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든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결국엔 선관위에 갔고 선관위 직원들의 핸드폰을 뺏었고 야구방망이와 복면을 가지고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고문해가지고 복면 씌워서 C1 벙커, 수방사 벙커로 잡아가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미결 수용소 구금실로 구금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고문을 통해서 허위 자백을 받겠다 뭐 이런 목적까지도 세웠던 것 같은데 참 황당하기 그지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치현 기자. 그러면 이제 비상기업과 관련해서 이 선관위에 어떤 시도를 했으며 또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어떤 주장을 할지 좀 살펴보려면 오늘 예. 백종원 전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는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했던 인물이고 예. 반대로 김용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의혹을 좀 일축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네. 좀 양측의 진술 내용이 좀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선 변론기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부정선거 수사가 아니라 우리가 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이제 계엄군을 투입을 한 거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선거 시스템 점검이 필요했다라고 재차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뭐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면면이 부정선거 의혹을 좀 뜯어보면 뭐 예를 들면 사전투표 부풀리기라든지 예. 아니면 뭐 통합선거인 명부 뭐 관리가 부실했다라든지 개표 시스템 보안 체계가 부실하다 뭐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일단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 10월에 이제 국정원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내부 시스템 보안 점검했던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까지 가능하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때 당시에는 선거 시스템 침투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정황이 파악되진 않았다라는 게 이제 당시 발표 결과였는데 좀 이걸 두고 이제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 국정원에서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했던 결과를 두고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희가 지금 잠시 이제 화면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배보윤 변호사, 이제 송진호 변호사 같은 이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윤곽근 별말 없이 변호사도 도착을 한 것 도착을 같습니다. 했죠. 네, 맞습니다. 조대현 변호사도 얼굴이 보였고요. 김계리 변호사도 보이고 이제 별말 없이 취재진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심판정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네. 한 9시 5분쯤에는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역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저희 취재진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속속 하나 둘씩 양측의 대리인단이 도착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있을 텐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의 주장과 또 헌재에서의 증언이 약간 좀 톤다운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정선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건 아닌 겁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지금 최소한 헌재에서 대통령 측이 지금 주장하는 바는 예. 어떤 실질적으로 사례가 있거나 혹은 증거가 있거나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증거를 채택해달라라고 증거를 제출했을 테고 네. 또 톤다운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맞고 또 특히나 이제 아까 기자 말씀하셨지만 백종욱 전 3차장도 실질적으로 점검에 참여했던 인원인데 부정선거에 단서를 잡았다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확보해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 최대한 부정은 아니지만 부실한 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투개표 시스템만이 아니라 뭐 사전 투표지라든지 투표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언론에 나왔고 그럼 선관위가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얼만큼 개선을 했을 것이며 또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예, 이런 부분은 많이 잠시만요. 부각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이렇게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잠시 뒤인 10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들 포함해서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정치 대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헌재 대통령 대리인단을 비롯해서 이제 국회 측에서도 출석을 했고요. 이제 잠시 뒤에 10시부터 이제 7차 변론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쟁점을 좀 다시 한번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지부터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신문이 먼저 진행되는데요. 단전단수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이 JTBC나 MBC 그리고 경향신문이라든가 한겨레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적인 언론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했는지 이게 곧 국헌문란 목적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서 계엄으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또는 제대로 정적수도 채워져 있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래서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야 어떤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것들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측근이고 후배이고 또 관련해서 본인의 형사사건 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증언을 거부한다거나 아주 소극적인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증언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떤 부분 주목해서 좀 보고 계세요? 자, 오전은 이미 이제 이승훈 변호사가 잘 설명하셨고 오후가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오후에는 지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그다음에 현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렇게 증인으로 나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백종훈 3차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보보호학 박사예요. 해킹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 10월에 지금 선관위 서버를 직접적으로 점검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 지금 선관위의 서버가 북한의 해킹에 노출돼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진단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측에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내지는 북한으로부터 해킹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점검을 위해서 계엄명을 선포해서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다라는 논리를 백종욱 3차장으로부터 계속 들으려고 할 것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용빈 사무총장은 실제로 점검을 했으나 해킹 당한 사실도 없고 또 부정선거에 실질적인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는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실질적인 당사자들의 공방이 아마 주목될 것 같습니다.